결혼식장 한복판,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휴, 우리 막내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이전에 큰며느리 쪽은 시골 장터집이라서 거지 집안이었거든요. 그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순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신 부모님을 거지 집안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무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 매주 5일장이 서는 장터 한복판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집니다. 싱싱한 생선 사가세요. 오늘 아침에 갓 들어온 거예요. 40년째 장바구니를 손에서 놓지 않은 어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는 어머니는 먼저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장터가 열리는 아침 8시까지 생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얼음을 깔아주시며 준비를 마치셨죠. 손님들이 좋은 걸 사가셔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터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김선아, 올해 45살입니다. 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이 벌써 30년째인데 가끔 친정집에 내려갈 때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준비해 주시던 도시락 냄새, 장터에서 들리던 정겨운 웃음소리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장터 사람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선아야, 도시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지? 아이들도 다 컸을 텐데? 정육점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면 옆에서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선아 얼마나 착한 애인데. 어머니 속 안 썩이고 공부도 잘했지. 대학까지 나왔잖아. 야채 파는 김아주머니는 항상 선아 엄마가 그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 딸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사시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이 작은 장터가 바로 제가 뿌리를 둔 곳이고 이 사람들이 저를 키워준 고향의 온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서울의 화려함보다도 소중한 곳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터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김치를 담갑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아는 공부 잘하니까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며 아버지와 상의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은 생선 비늘과 소금기 때문에 늘 갈라져 있었지만 제 공책에 사인펜으로 이름을 써주실 때만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이들도 무난하게 자라서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할 것도 넘칠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이었죠. 가끔 친정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김치나 젓갈을 받으면 그 맛에서 고향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명태젓은 서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가 담근 젓갈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시골 음식이라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라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시어머니는 늘 말끝마다 시골 사람들은 좀 촌티가 있어라거나 서울 사람들과는 다르지라는 식으로 은근히 친정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도 나름 중산층 가정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골에서 생선 장사하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딸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대단하긴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시골 생선 장사라는 단어 앞에 붙는 그래도라는 표현에서 미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친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도 어머니께서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군요. 남편 입장에서는 친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큰 갈등까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심껏 참여했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시댁 어른들 제사 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전, 나물, 탕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가면 시댁 식구들도 역시 선아가 손맛이 좋아라고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며느리,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친정 얘기만 나오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시댁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긴 은근한 무시를 저는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련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 들뜬 기분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선아야, 큰일 났어. 우리 막내가 드디어 결혼한다는구나. 상대방도 좋은 집안 딸이고 예쁘기도 하고 말이야. 도련님은 35살로 저보다 10살 어렸습니다. 그동안 연애도 많이 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늘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언제 우리 막내가 결혼해서 손자 얼굴 보여줄까 하며 한숨 쉬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번 결혼 소식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대사라며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댁 큰 방에 모인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집안은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이야. 아버지가 건설업체 운영하시고 어머니도 대학 나오신 분이고 집도 강남에 있다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남이라니 우리 집과는 격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집안 소개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건설업계에서 꽤 이름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아파트도 여러 채 지으셨다는구나. 그리고 신부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거야. 시아버지께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복이 있구나. 좋은 집안 딸 만났어. 남편도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집안을 칭찬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질수록 우리 친정과 비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친척 몇 분이 함께 오셔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고모부께서 막내가 정말 좋은 집안 며느리 드리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집안 딸 만나기 쉽지 않은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정말 좋은 집안 며느리 들여서 다행이야. 아휴, 옛날엔 장터에서 생선 팔던 집안이랑도 인연을 맺었었지 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농담하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분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집안이야. 고모께서도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선아가 착하고 살림 잘해서 다행이지. 출신이야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겉으로는 저를 감싸주는 말 같았지만 출신이야 어쨌든이라는 표현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었지만 제 귀에는 장터에서 생선 팔던 집안이라는 말이 마치 거지 집안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집안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건설업체 하시니까 결혼식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거야.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았다고 하더라고. 롯데호텔에서 한다는구나. 그런 집안이라 하객들도 다 점잖은 분들일 테고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우리 친정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 큰아버지께서도 역시 좋은 집안은 격이 다르구나. 하객들 봐도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지? 우리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께서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장터에서 일하시던 모습, 제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겨울에도 찬 바닥에서 생선을 정리하시던 어머니의 빨간 손,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품삯일까지 하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숨겨야 할 출신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 창피한 것이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아야, 결혼식 준비하면서 도와줄 일이 많을 거야.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해. 상대방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도 창피하지 않게 해야지. 그 말에서도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하객 명단 정리, 예단 준비까지 모든 것이 신부 집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아버지가 건설업체 사장이니까 하객들도 다 사회 인사들일 거야. 국회의원도 오신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체면을 세워야 해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아야, 너희 친정에서 오실 분들 명단 좀 정리해 줄래? 그런데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돼.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서 오시라고 해. 호텔이다 보니까 격에 맞게 입고 오셔야지. 실제로는 넓은 호텔 연회장이었는데도 친정 쪽 하객 수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라는 말에서는 친정 식구들이 촌스럽게 입고 올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식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시댁에서 예단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척분들을 모두 불러 모으셔서 신부에게 드릴 예단과 예물을 함께 골라보자고 하셨거든요. 저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며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고모, 작은 어머니, 시숙모들이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같은 예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한복과 양복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도 체면 있게 준비해야 해라며 예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떨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품위 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고모께서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신부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야. 모든 대화가 신부 집안을 의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예전에 내 결혼할 때는 어땠니? 친정에서 예단 많이 해줬어?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냥 평범하게 해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때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선아 친정은 시골이라 그런 걸 잘 모르셨지.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시 예단 문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에 친척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모께서도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은 예단도 간소하게 하는 편이지. 도시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마치 친정이 예의를 모르는 곳인 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시골에 사시지만 제 결혼 준비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단 준비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숙모 중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요즘도 장터서 생선 파는 친정 식구들한테 돈 붙여주냐?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척분들에게 우리 친정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돈을 붙여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제가 친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급하게 해명했지만 시숙모는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하며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미 굳어진 편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미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숙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시골에서 장사하는 집안은 힘들잖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딸이 도시에 시집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의 땀과 수고가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한 흉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셔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그게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여겨지는 걸까요? 저는 친정에 돈을 붙여드린 적도 없었는데 마치 제가 친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흘리신 땀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친정을 깔보는 발언을 하신다면 결혼식장에서 반드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련님이 신부와 함께 시댁에 인사를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다니. 신부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신부는 정말 예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말투도 세련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신부에게 온갖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신부가 저희 가족도 이번 결혼을 정말 기뻐해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신부가 저를 쳐다보며 아, 그러시구나 하고 웃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전시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왜 굳이 제 출신을 언급하셔야 했을까요? 마치 제가 시댁에 적응하느라 고생한 사람인 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형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발언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입고 오실 옷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걱정 마라.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조금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도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선아야, 결혼식 준비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는데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으신 시어머니께서 차부터 드시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아야, 결혼식 날 하객 배치 문제인데 말이야. 신부 쪽 하객들이 다 사회 인사들이라서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러시면서 꺼낸 말씀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장에 너희 친정 식구들 너무 많이 부르지 마. 촌사람들 옷차림 때문에 사진이 이상해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촌사람들이라니요. 친정 식구들을 그렇게 부르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정장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시골 사람들은 도시 결혼식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어색할 수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건설업계 유명한 분이라서 하객들 중에 국회의원, 시장, 대기업 임원들도 많이 온다더다고.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마치 친정 식구들이 와서 창피를 줄 사람들인 양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야, 네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시장에서 생선 냄새 같은 거 나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호텔이라서 다들 예민할 수 있거든.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선 냄새라니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몸단장하고 오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도련님 결혼식을 위해 새 옷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지만 헌 옷이라도 깨끗이 다려서 입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선안의 시댁 결혼식인데 단정하게 가야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다 예의 바른 분들이세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니야, 선아야. 내가 모르는 거야. 사회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 친정에서 축의금도 많이 내지 마라. 괜히 부담 줄 필요 없어. 시골 장사 집안이 무리하면 나중에 뒷말 나올 수 있거든. 마치 친정이 가난해서 축의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이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평생 정직하게 일하셔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서로 편하자는 거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예식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쪽 하객 좌석 배치를 다시 확인하고 하객 명단에 장터 지인분들과 이웃분들 이름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안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도련님 결혼식 날 장터분들도 많이 오시라고 하세요. 당당하게 오세요. 어머니께서는 괜찮겠냐? 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아야, 혹시 내 친정에서 선물 같은 거 준비한다면 너무 큰 거는 하지 마라. 신부 집안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이제는 선물까지 제안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결혼식 끝나고 저녁 식사 때는 친정분들 참석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신부 집안이 조용히 하자고 하더라고. 사실 신부 집안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친정 식구들이 도련님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요. 마치 친정이 시댁의 격을 떨어뜨릴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선아야, 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가 조용히 있을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 당당하게 가세요. 부끄러워할 일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터분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 떡집 할머니, 야채 파는 김아주머니까지 모두 도련님 결혼을 축하한다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손에는 장터 사람들과 이웃이 모아준 작은 봉투와 정성 어린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선아야, 시댁 도련님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라. 우리도 기뻐. 떡집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제대로 된 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도련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친정 식구들은 무사히 잘 지내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롯데호텔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단상이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죠. 신부 측 하객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격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분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신부 측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막내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과 혼인을 맺게 되었다는 기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로 장만하신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비록 백화점에서 산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정성스럽게 다린 양복을 입고 오셨고요. 저는 일부러 예식장 입구에서 친정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뒤로 장터분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 떡집 할머니, 야채 파는 김아주머니까지 모두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고 오셨더군요. 그분들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과 이웃이 모아준 작은 봉투들,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선아야, 시댁 도련님 결혼 축하한다고 해라. 우리가 이걸 준비했어. 떡집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친정 식구들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부 측 친척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휴, 우리 막내는 진짜 복받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서 정확히 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식장 한쪽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신부 측 고모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끼리 만났네요. 양쪽 다 훌륭한 가문이라서 잘 어울려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막내는 진짜 복받은 거야. 이전에 큰 며느리 쪽은 시골 장터집이라서 거지 집안이었거든요. 그 말에 몇몇 하객들이 웃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순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말이죠. 거지 집안이라니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부르시다니요. 친정 어머니의 표정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순간 고개를 숙이시며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셨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위축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장이었고 도련님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선아가 착해서 시집살이 잘했어요. 시골 출신이라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말이죠. 마치 제가 시댁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측 고모분께서도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며느리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다행이네요라고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마치 제가 부족한 출신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시댁에 적응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하객분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요즘은 출신보다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친정 식구들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신 분들도 그 상황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떡집 할머니께서는 선아야, 괜찮냐? 라고 조용히 물어보셨고, 정육점 아저씨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분들까지 위축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무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순서 중에 가족 편지 낭독이라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신부가 읽기로 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도련님이 형수님이 읽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객들 앞에서 하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거지 집안이라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자 하객들 사이에서 축하 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신랑 신부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의 말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로 가족 편지 낭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신부께서 읽어주실 예정이었는데 신랑 형수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며칠 전 도련님이 형수님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을 대표해서 축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련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을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면서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친정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장터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오셨는지, 그 정직한 노동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편지를 쓰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지 집안이라고 부르신 그 집안이 바로 저를 키워준 곳이라는 것을요. 그 거지 집안에서 나온 제가 30년 동안 시댁을 성심껏 섬겨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거지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두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터 준비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시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던 모습 말이죠. 겨울에도 찬 바닥에서 얼음을 깔고
생선을 진열하시던 어머니의 빨간 손, 제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자식을 키운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신 손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도 생각났습니다. 선아 엄마 생선은 믿고 사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단골 손님들, 이 집 생선이 제일 싱싱해라고 소문내주시는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신뢰를 쌓기까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장터를 지키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공급해 주셨는지, 그 정직한 장사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의 신뢰를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특히 이런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장터에서 평생 일한 부모님이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그 손으로 자식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질문을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답을 해드릴 차례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손을 거지 집안의 손이라고 말하는 건 저를, 그리고 이 결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롯데호텔 연회장은 정말 넓었는데 그 넓은 공간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표정에는 약간의 궁금함과 함께 안심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무난하게 축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평소에 말도 잘하고 차분하니까 잘 해주겠지라는 표정이었죠. 신부 측 하객들도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이신 신부 아버지, 국회의원, 시장, 대기업 임원들까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과연 제가 준비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심도 확고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우셨고 아버지께서도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오신 분들도 선아가 뭔 말을 할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떡집 할머니께서는 손을 꼭 쥐고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펼쳤습니다. A4 용지 2장에 빼곡히 써내려간 글이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진심이 모두 들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마이크를 잡고 보니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도련님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가족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저를 키운 어머니, 그 손은 비록 거칠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축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축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부모님의 그 손이 오늘 도련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0년 동안 장터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라오시고 손님들이 좋은 것을 사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른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 계셨는데 이제는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이신 신부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갑하시고 겨울에도 찬 바닥에서 생선을 정리하시며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제 공책에 이름을 써주실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감동하신 듯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장터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 부분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그런 부모님의 손을 거지 집안의 손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손을 거지 집안의 손이라고 말하는 건 저를 그리고 이 결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신 나머지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30년 동안 시댁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거지 집안에서 받은 교육과 사랑 덕분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객들 중 몇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였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박수에 동참하셨습니다. 신부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면 그 집안에서 자란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을 섬긴 저는 거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거지를 며느리로 두고 사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땀까지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변 시댁 친척들도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 어떤 집안보다도 떳떳하고
당당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는 도련님의 결혼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중에서도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부 아버지께서 크게 박수를 치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도련님도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제 말이 자신의 결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결혼 축하드려요. 그리고 신부님,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장터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선아가 정말 잘했어. 맞는 말이야.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편지 낭독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식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씀에 다른 신부 측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식장 뒤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도 들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으니까요. 식이 계속 진행되어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있게 서 계시더군요. 사진사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라고 말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친정 부모님께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는 친정 어머니께 다가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직접 친정 아버지께 다가가서 좋은 자리에 서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장자리로 밀려나려고 했던 친정 식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연회장으로 이동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오히려 친정 식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딸을 키우셨네요. 장사를 40년이나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신 한 분께서는
친정 아버지께 저도 어릴 때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정직한 장사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불편해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계속 주변을 의식하고 계셨거든요. 시댁 친척들도 어쩔 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아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연회장 옆 대기실로 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함부로 했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가만히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화면에는 시어머니께서 하객들 앞에서 거지 집안이라고 떠벌리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은 건 다름 아닌 친정 조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어머니, 이 영상 제 친정 지인들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오신 하객 단체방에 보낼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신다면 이 영상은 제 폰에서만 지우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아마 평생 누구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 시골 출신인 친정 부모님께 사과한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정말 그래야겠니? 우리가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애원하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대기실에서 나와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하객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바라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친정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도 시댁 친척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저 장터에서 일한 손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하객들 중 일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일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알면 됐어요. 하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 이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객들 중 몇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부 아버지께서 정말 아름다운 화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절대 친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께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명절 때는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진심은 증거와 함께할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이죠.